경제신문 읽는 방법 바로 거꾸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뭐 거꾸로 읽으라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특정 시점에 경제신문 제목들을 캡처해 왔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신문 제목들이 약간 공포스럽습니다. 자, 97년보다 심한 충격, 세 자리 지수의 투자자 패닉, 끝없는 추락, 코스피 지수 950선도 붕괴, 천선 무너진 주가 언제쯤 회복될까? 너도 나도 정신없이 투매, 바닥도 이런 바닥이 언제적 기사 같으세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기사죠. 그죠? 그 당시 좀 떠올려 본다면 이런 기사 제목들이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2200포인트 넘나들던 종합주가지수가 폭락을 거듭해서 277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아주 폭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 제목 쓰기가 아주 좋았겠죠. 신문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 폭락장이다 하면서 이런 기사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기본적으로 나 얼마 전에 펀드 가입한 거 있는데 나 얼마 전에 주식 산 거 있는데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조금 거꾸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요. 그 당시에요. 2008년 가을에 저런 기사 제목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포털 사이트에 100년에 한 번 있을 최고의 기회라는 제목의 칼럼이 뜬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뭔 소리야 하면서 이제 클릭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봤더니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위기감을 부채질하는 말폭탄을 터뜨려 화제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최근에 이번 금융위기가 100년에 한 번 있을 최악의 위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1929년 대공황 이래로 가장 큰 위기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100년에 한 번 있을 최악의 위기가.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매듭을 짓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경기 침체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급락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 말고 냉정한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자. 지금은 오히려 기업 가치에 비해서 값이 너무 크게 떨어져서 주식을 사기에 매우 좋은 시기다라고 쓴 거예요. 자, 지나고 보니까 이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그죠? 정확히 맞는 얘기인데 혹시 이 칼럼 누가 썼는지 아실 분 계실까요? 두 번째, 돌발 퀴즈입니다. 자, 첫 번째 맞히신 분께서는 다른 분께 좀 기회를 주시고요. 저요? 정답!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니, 센스가 이렇게 좋으세요? 아니, 전체 어떻게, 야, 이거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못 맞추시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좀 원래 다른 사람들 얘기도 나오고 해야지 좀 재미가 있는데, 바로 저를 맞추셔가지고, 제가 썼어요. 제가 썼는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쓴 얘기니까. 저도 이런 칼럼을 쓸 때는요,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신문을 오랫동안 읽어본 결과 금융위기들은 거의 대부분 2년 만에 사라져 왔거든요. 그럼 이번에 큰 최악의 위기라고 하지언정 언젠가 이 위기도 경기가 순환한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사라지게 될 텐데 그때쯤 되면 사실은 지금의 이 시기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역설적으로 설명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이 칼럼이 너무 재밌었는지 그 당시에 뭐 8만 뷰 정도 기록해가지고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조회수를 많이 기록했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 이 칼럼을 읽고 누가 투자했겠습니까마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문 보실 때 좀 거꾸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문은 여러분과 저를요 극단으로 끌고 가요. 그래야지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냥 끌려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면에 평정심을 유지한 채 이걸 좀 거꾸로 바라보는 시각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2009년 11월 달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경제 분야 신종플루에 울고 웃고 해가지고 3분기 여행업 매출 1년 새 24.9% 뚝. 무슨 얘기예요? 신종플루가 닥치니까 사람들이 모이질 않으니까 여행도 취소하고 아무도 휴가를 안 가다 보니까 여행업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지금 기사로 내보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 당시에 나 신종플루 걸려봤습니다. 혹시 계시겠어요? 걸려보신 분? 아, 나 건강하신 분들만 계시네. 저는 걸렸습니다. 예, 저는 약간 약한가 봐요. 걸려가지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걸려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누워 있는데 막 고열이 터져요. 머리가 막 터져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절벽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처방을 해줬는데, 어떤 처방을 해줬냐면 타미플루만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이렇게 독감이 심한데 이걸 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위스의 로시라는 제약사가 독점 판매하게 만들었을까? 요즘 불길해. 나 그냥 안 먹을래. 안 먹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미쳤냐고 죽으려고 하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안 먹었더니 정말 죽겠더라고요. 매일같이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일주일이 흘렀거든요. 일주일 딱 흐르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독감 사라지듯이 싹 났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이후로 감기를 안 걸려요. 제가 보시다시피 약간 마른 체구예요. 배는 보지 마시고요. 자, 약간 마른 체구라서 원래 감기를 달고 살거든요. 추위를 좀 심하게 타고. 근데 감기를 아예 안 걸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내성이 엄청 좋아졌나 봐요. 면역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 이번에 메르스를 한번 걸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농담입니다. 예. 그 정도로 저한테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 얘기를 들었던 이유는 그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모이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내가 옮길까봐 혹은 또 내가 옮을까봐 아무도 모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바로 여행업종이었습니다. 여행업종. 휴가를 다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내수회복 조짐이 감지되고 있으나 여행업, 학원업, 놀이공원업, 경기장 운영업, 철도 운송업 등은 신종플루 때문에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쓰인 거죠. 근데 이것도 좀 거꾸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돼지 독감, 조류 독감, 신종플루, 각종 인플루엔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2년 만에 사라졌거든요. 그럼 이 시기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종 중에 1등 기업 뭐가 있어요? 하나투어가 있죠. 하나투어는 주가가 폭락했을 텐데 오히려 지금이 좋은 적기가 아니겠느냐,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정말 재밌게도 불과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기사가 뜹니다. 자, 이게 2009년 11월 달 기사였죠. 근데 2010년 2월 달 기사예요. 제목을 봤더니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길 끄는 저PR주 하나투어 신종플루가 주춤해지니까 오히려 1분기 깜짝 실적이 기대되더라. 무슨 얘기예요? 지난해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여행을 미뤘던 소비자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투어의 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장인이실 텐데 대부분 다 작년에 만약에 메르스 때문에 내가 휴가를 안 갔다, 취소했다. 근데 올해 메르스가 사라졌어요. 올해 여러분들 휴가를 갑니까 안 갑니까? 무조건 가죠. 무조건. 작년에 못 갔던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투어의 주가가 완전히 폭락했다가 반등을 넘어서 오히려 회복을 넘어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띄웠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엔 또 비슷한 기사가 또 떴죠. 어떻게? 메르스 때. 그죠?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메르스 공포의 내수주 흔들, 여행, 항공, 유통주 급락, 그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돌고 돌고 돈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신문을 보실 때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걸 내가 좀 어떻게 거꾸로 살펴볼까,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가의 바닥 징후도 신문 지면상에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장기 불황 온다는 전망이 퍼지고 애널리스트들의 반성문이 잇따르고,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들은요 기본적으로 콧대도 높고 연봉도 높기 때문에 반성문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성문 쓸 정도다? 정말로 엄청나게 폭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살, 객장 난동이 벌어지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많이 벌어졌죠.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6,000포인트 넘나들다가 거의 3,000포인트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리니까 중국의 각종 증권사 지점에서 자살,
객장 난동이 벌어졌거든요. 이쯤 되면 거의 바닥권이구나. 그죠? 재테크 설명에 사람이 모이지 않고 경제나 증권시장을 주제로 100분 토론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사회 뉴스, 정치 뉴스가 채우기 마련인데 드라마의 증권으로 깡통찬 이야기가 등장하고 종합일간지 일면에 주가 폭락 기사가 등장한다. 어마어마하게 폭락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종합일간지 일면은 거의 정치면, 사회면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야, 내가 책상 머리에 붙어 앉아서 신문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많은 징후들을 포착할 수 있구나. 그럼 반면에 천장징후도 알 수 있을까? 천장징후도 알 수 있습니다. 줄을 서서 펀드에 가입한다. 신규 펀드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다. 재테크 책이 인기다. 서점의 재테크 코너에 책이 넘친다. 2007년도 그 당시에는요. 펀드를 다 줄을 서서 가입하는 바람에 펀드 열풍이라 불렀어요. 그때가 최고 고점이었죠. 그죠? 신규 펀드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다. 그 당시에 펀드 숫자가 거의 10,000개 가까이 됐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재테크 책이 인기고 베스트셀러도 다 재테크고 곧 몇 포인트까지 날아간다는 얘기가 정설로 회자되고 직원보다 고객이 더 똑똑해진다.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그죠? 강연, 세미나 등에 사람들이 꽉 찬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그냥 집에서 신문 넘기는 것만으로도 지금이 바닥권인지 천장권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거꾸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런 징후들을 어떻게 포착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징후 포착 방법. 신문 보실 때 그냥 보시면 재미도 없고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트렌드를 형성할지, 이게 어떤 징후일지를 아신다면 내가 사업을 하던, 이직을 하던, 취업을 하던 많은 기회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징후를 어떻게 포착해야 될까? 그 징후 포착 방법을 바로 요 사람이 잘 썼더라고요.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워렌 버핏보다도 본인이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할 때 훨씬 뛰어난 수익률을 기록해서 아주 전설이 된 사람이에요. 지금 워렌 버핏의 평균 수익률이 20%거든요. 이 사람은 평균 수익률이 29%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의 책의 내용 중에 징후 포착 방법을 제가 약간 각색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날 남편이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뭐라 떴냐면 신문지상에 보시면 투자 전략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마이크라는 기업을 주목하라. 마이크라는 기업은 음향 기업인데 최근에 네이버 V앱도 뜨고 아프리카 TV도 상당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음향 기술들을 선도하고 있는 마이크라는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질 전망이다.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아프리카 TV 애청자인데 시청자인데 왜 내가 음향 기술을 생각 못했을까? 동영상만 생각하고 마이크를 좀 사놔야 되겠다. 남편이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근데 갑자기 안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안방 마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시자마자 여보 무슨 또 투자를 하려고 지난번에도 말아먹었잖아. 제발 좀 하지 마. 그나저나 이 옷들 좀 봐봐. 너무 예쁘지 하는 거예요. 봤더니 막 주렁주렁 옷들을 사왔는데 임팩트라는 의류 매장에서 너무 가격이 저렴하고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잔뜩 샀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 사람아, 나는 하루아침 맨날 이렇게 재테크를 공부하고 있는데 당신은 맨날 쇼핑질이야. 면박을 준 거예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완전히 다른 기사가 떴습니다. 뭐라 떴느냐? 마이크라는 기업이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뭐지 이거? 봤더니 네이버도 그렇고 아프리카 TV도 그렇고 본인들이 직접 음향 기술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상당히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보고 나서 아이쿠야, 내가 경쟁을 생각 못했구나 막 후회를 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기사가 큰지막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임팩트라는 의류회사를 주목하라. 그러면서 아주머니들로부터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매장 수가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거 내 부인이 얘기했던 그 회사네? 상장 기업이었어? 여기 투자했어야 되네. 당장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부인이 또 들어온 거예요. 여보 제발 좀 투자하지 마. 지난번에도 또 말아먹었잖아. 나 이제 그 매장 가지도 않아.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거기 예전에 디자이너가 이제 콧대가 높아져서 연봉 더 많이 받으면서 다른 데로 이직했어. 그리고 이제는 예전 디자인도 안 나오는데 가격은 올라버렸단 말이야. 아주머니들이 아무도 안 가.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쇼핑 얘기하는 거야? 투자 얘기하는 거지? 하면서 투자를 또 강행한 겁니다. 투자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남편의 징후 포착 방법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부인의 징후 포장법이 정확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돌려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퇴근길에 마트를 좀 가실 겁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항상 눈높이 진열 때 가장 잘 나가는 제품들을 진열해 놓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개 커피를 사러 가면 커피 진열 때는 항상 요 제품만 있습니다. 노란 박스. 뭐죠? 맥심만 있는 거예요, 맥심.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징후가 몇 년 전부터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 맥심만 있던 자리를 누군가가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시장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이걸 바로 징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조금씩 밀어내던 제품 뭘까요? 카누. 예. 카누도 맥심 회사 거예요. 그 정도로 맥심이 아주 독점적입니다. 맥심 회사인 동서 제품이거든요. 그럼 뭐였을까? 프렌치 카페가 조금씩 밀어낸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징후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신문 일면에 큼지막하게 나오는 얘기들은 징후가 아니겠죠. 어떤 게 징후다? 작은 토막 기사인데 연달아 계속 등장하게 되면 이게 트렌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사들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그런 징후들이 뭐가 있었느냐? 실제로 예전에 아주 재밌는 징후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2004년 3월 달 예전 얘기죠. 근데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고철 파동의 맨홀 뚜껑 100여 개 도난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냥 넘기실 거예요. 저도 그냥 넘깁니다. 고철 파동의 맨홀 뚜껑 100여 개 도난. 저기 밑에 대구 달서구에서 맨홀 뚜껑 70여 개가 한꺼번에 도난당한 거예요. 여러분 맨홀 뚜껑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너무 무겁잖아요. 이거를 70여 개를 한꺼번에 도난당했다고? 별 황당한 사람들 다 있구나. 그래서 그냥 넘기실 겁니다. 그죠? 근데 정말 재밌게도 2004년 3월 기사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기사 또 떴어요. 철골 자재만 훔쳐온 일당 검거. 그러면서 또 내용을 봤더니 저기 밑에 전라도 남원에서 강철 가드레일 2개와 강철 기둥 1개를 훔치는 등. 여러분 가드레일 뭔지 아시죠? 도로 옆에 파놓은 가드레일을 뜯어가는 거예요. 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하면서 또 그냥 넘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이런 기사 떴더라고요. 2004년 6월달 기사인데 농사연 전선 도난 사건 빈발 해가지고 저기 땅끝마을 해남에서 무려 7천여 미터 20억 건의 7천여 미터 이르는 전선이 도난당했고, 여러분 7천여 미터면 7km잖아요. 7km. 7km면요. 이 자리에서 서쪽으로는 상암동까지예요. 동쪽으로는 답심리까지입니다. 그 정도 거리의 전선을 뜯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거 하나의 징후구나. 무슨 징후겠어요? 원자재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뜯어가고 있구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구나. 고철 가격이 쓰레기에서 금 가격이 돼가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수혜를 받을 기업은 어디가 있지?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당시에 이거 징후인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중국과 인도가 빠르게 공장을 설립하다 보니까 전 세계 원자재를 빨아들이고 있구나.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어. 그랬더니 가드레일 뜯어가고 맨홀 뚜껑 뜯어가고 전선 뜯어가고 있구나. 우리나라의 원자재를 취급하는 그런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 찾아본 거예요. 원자재 취업 기업들은 대부분 다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본 거였죠. 근데 원자재를 취급하는 기업이 일단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국가다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찾다 보니까 기가 막힌 기업이 딱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업? 혹시 아이언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 아세요? 회사 이름은 고려 아이언이라는 기업입니다. 몇몇 분들 아실 거예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고려 아이언이라는 기업을 보고서 와,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었어? 아이언 분야를 완전히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훌륭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기가 막히는구나. 그러면 이런 원자재 폭등 시기에 당연히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서 고려 아이언을 좀 매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당시가 2004년도 초반이었는데 제가 고려 아이언을 언제부터 샀느냐? 고려 아이언 주가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2004년도 요때쯤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때부터 사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언제 팔았느냐? 제가 이때 다 팔았으면 진짜 좋았는데 저는 실력이 떨어져서 요때쯤 다 팔았습니다. 예. 어찌됐건 약간 짭짤한 수익을 받았던 그런 좀 재미있는 사건에서 가져왔거든요. 무슨 얘기냐? 신문을 그냥 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께 맞게끔 징후를 좀 포착하셔야 되는데 징후와 트렌드만 잘 포착하셔도 여러분들 이직 기회, 취업 기회, 사업 기회 많은 기회들이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얘기들은 정말 많거든요. 그중에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가져왔어요. 예전에 2010년도 8월 기사네요. 그 당시에 제목이 이런 제목이 떴습니다. 슈퍼 엔고 국내 산업계에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여러분 슈퍼 엔고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엔화 가치가 높다 못해 폭등했다는 얘기죠. 슈퍼 엔고. 그래서 우리가 엔고, 슈퍼 엔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슈퍼 엔고라는 얘기는 엔화 가치가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엔화 가치가 아주 높다는 얘기는 엔화 제품의 가격도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기사를 보니까 엔화가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면 엔화 가치에 즉각 반응하는 관광, 유통 분야를 비롯해 국제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자동차, 전기, 전자, 조선 분야가 엔고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엔고 효과를 볼 거라는 거예요. 좋은 뜻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역시 여기서 또 한번 응용하셔야 됩니다. 신문 기사에서는 자동차, 전기, 전자, 조선 분야가 엔고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한다고 얘기했지만 생각해 보면 전기, 전자, 조선 분야는 엔고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과 지금 경쟁 중이에요. 그죠? 경쟁 중이다 보니까 엔고가 시작되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출 경쟁력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전기, 전자, 조선은 엔고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풀이되느냐? 신문과 반대로 전기, 전자, 조선은 일본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훨씬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수혜를 본다는 얘기예요? 앞선 기업이 수혜를 보기보다는 비등비등한 기업이 수혜를 본다는 얘기죠. 품질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격적인 경쟁력을 얻었을 때 그때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아직도 품질이 비등비등하거나 약간 못 미치는 산업 뭐가 있겠어요?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동차는요. 아마 일본 자동차 몰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인 사례가 있는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지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때 젊었을 때 미국에 해외 주재원 생활을 좀 했어요. 근데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미팅을 하려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면허를 따야 되더라고요. 차를 몰고 만나야 되니까 면허를 따려고 급하게 신청하다 보니까 거기도 야매가 있더라고요. 야매를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멀리서 한 30년은 돼 보이는 정말 고물 중에 생고물, 상고물이 덜덜덜덜 하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가지고 여기서 연습해야 되는 거야? 짜증난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오자마자 아저씨가 뭐 하세요? 시간 없어요. 빨리 연습하셔야죠. 그럽시다 해서 딱 타가지고 시동을 딱 건 다음에 부릉부릉 해가지고 이제 쓱 밟아봤습니다. 밟았는데 엑셀을 밟자마자 붕붕붕 달려나가는데 너무 잘 달린 거야 이 차가. 뭐야 이 차? 황당하다. 그래서 연습을 다 마치고 내려가지고 이 차가 뭐지 해서 봤더니 그 당시에 토요타의 캠리였어요. 그때 제가 머리를 딱 맞은 느낌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구나. 제가 원래 현대차만 몰았거든요. 현대차, 기아차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차가 내구성이 엄청나게 좋구나. 품질이 정말 엄청나게 뛰어나구나. 왜 동남아나 호주에 가보면 30년 된 일본 차가 그렇게 많은지 이제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멀었구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기, 전자, 조선은 일본을 따라잡을지 몰라도 아직도 자동차는 일본에 못 미친다는 얘기죠. 그러면 슈퍼 엔고 효과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볼 수 있다. 그죠? 정말 재밌게도 슈퍼 엔고 이전에는 당연히 엔고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2010년도 8월달 기사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차트를 보면 기가 막혀요. 현대차, 기아차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위에 게 현대차, 아래 게 기아차입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좀 없으신데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트 보여드리면
아름답다.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실제로. 왜? 이런 차트를 본래야 볼 수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차트는. 몇 년간 계속 주구장창 오르는 차트를 본래야 볼 수가 없어요. 이 배경에는 뭐가 있다? 슈퍼 엔고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2010년 요때쯤 나온 기사였어요. 이때 슈퍼 엔고였다는 얘기는 이 이전에는 엔고였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수혜를 현대차, 기아차가 고스란히 다 받았다는 얘기죠. 해외에서 경쟁력을 엄청나게 등에 업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은 슈퍼 엔고입니까? 엔고입니까? 엔저입니까? 슈퍼 엔저입니까? 예. 얼마 전까지는 슈퍼 엔저에 가까웠죠. 우리가 일본 여행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슈퍼 엔저기 때문에, 그죠?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일본에 놀러 가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죠? 슈퍼 엔저와 엔저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차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안 보여드려도 아실 거예요. 줄구장창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냥 신문지상에 중요한 징후 하나 판단하더라도 내가 여러 가지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자, 이런 징후도 좀 재미있는 징후인데요. 2010년 12월에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어요. 이건희 주식 지분으로 9조 원 슈퍼 거부 등급. 여러분, 이런 기사들은요, 그냥 대부분 넘기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뭐하러 읽어? 맨날 똑같은 이름들인데, 그죠? 그래서 봤더니 이름들이 항상 나오는 이름들. 이건희, 정몽구, 정몽준, 정의선, 신동빈, 신동주, 이명희, 최태원, 구본무까지 다 아는 이름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 밑에 서경배, 47살? 왜 이렇게 젊어? 이 사람 누구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그 밑에 보니까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이 있고, 그 바로 아래 김택진, 43살? 왜 이렇게 젊어?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밑에 홍라이 삼성전자 여사님이 계시고, 이재현 CJ 회장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래는 김준일, 뭐야 이 사람? 처음 듣는 사람인데. 예, 그러다 그 밑에 허창수 GS 회장이 있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있습니다. 아, 도대체 이 세 사람 누구야? 뭐 하는 사람들이야? 봤더니 서경배 씨는 아모레퍼시픽 사장이죠. 예, 우리 잘 알고 있는 설화수, 그죠? 화장품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택진 씨, NC소프트 사장이에요. 남성분들 잘 아시는 게임 회사, 그죠? 리니지, 블레이드 앤 소울, 아이언 이런 거 만든. 야, 무슨 게임 회사가 사장이 여기 들어갔지? 그 밑에 보니까 김준일 씨, 더 재밌어요. 락앤락 사장입니다. 여러분, 락앤락 아시잖아요, 그죠? 주방 밀폐용기 만드는 중소기업 사장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 들어갔어? 황당하다. 도대체 무슨 이유야? 봤더니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세 사람은 하나같이 중국 시장을 먼저 선점, 독점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예. 중국 시장에 누가 빨리 시장을 선점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재계 순위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모레퍼시픽, 지금 요즘에 여기 롯데 면세점이나 여행 다녀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면세점 가보시면 보따리 상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분들 다 주로 어디 서 있느냐? 설화수 매장에 서 있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설화수기 때문에. 그죠? NC소프트의 김택진 회장, 우리나라에서는 맨날 코올리게 돈 따먹는다고 욕먹는 회사예요. 게임 회사라서. 근데 중국 시장에도 PC 온라인 게임 시장이 불어닥칠 걸 예견했겠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일찍 그곳에 들어가서 게임 시장을 한번 선점하기 시작했더라. 맨 밑에 김준희 씨가 제일 재밌습니다. 김준희 씨는요,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홈쇼핑 시장 3대 홈쇼핑 하면은 뭘까요? 일단 GS, 그리고 현대, 그리고 CJ 맞습니다. CJ 홈쇼핑. 근데 예전에는 CJ 홈쇼핑을 1위로 쳐줬어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CJ 홈쇼핑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먼저 선점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중국인들도 이제 홈쇼핑 시장을 한번 열겠구나 판단을 해본 거였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 먼저 들어가서 동방 CJ라는 자회사를 차렸는데, 이 동방 CJ라는 자회사가 중국의 홈쇼핑 시장 1위를 먹습니다. CJ 홈쇼핑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홈쇼핑을 구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제품들을 홍보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나라에서 한번 히트했거나 품질을 보증받은 제품 위주로 홍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락앤락이 있었던 거죠. 락앤락 품질 보증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제 기억에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냉장고 청소를 하셨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청소를 해야지만이 냉장고 악취도 사라지고 좀 깨끗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락앤락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밥 먹다가 집어넣고 김치 먹다가 집어넣고 막 이랬어요. 근데 중국인들도 그런 시절을 지금 겪고 있다는 얘기죠. 하이얼 냉장고 열어보면 그냥 그 안에 요리들이 막 쌓여 들어가는. 그런데 홈쇼핑에서 락앤락을 한번 보더니 야, 저 한거 제품이야? 한번 써보자. 써봤더니 밀폐 정확하죠. 냄새 싹 사라지죠. 야, 역시 최고구나. 그러면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김준일 사장이 여기에 들어갈 정도로 한마디로 징후였다는 얘기예요. 아주 강력한 징후. 심지어 서경배 씨는 여기 있지도 않아요. 그 이후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에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제꼈어요. 한때. 엄청난 징후입니다. 엄청난 징후. 물론 지금은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에서 좀 어려워졌으니까 다시 내려앉았습니다만 한때는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을 제낄 정도로 저 당시가 아주 강력한 징후였다.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다가도 지금은 이제 세계의 소비 시장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중국의 시장을 누가 선점하냐 독점하냐에 따라서 이런 징후들은 계속 바뀌어가고 재계 순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게 닥친 지금 이 순간의 징후는 또 뭐가 있을까? 지금 이 순간의 징후를 미리 예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재계 거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2015년부터 우리에게 일찍부터 징후들을 내보내고 있었어요. 그 징후들을 모아왔는데 자, 뭐라고 썼느냐. 빌 그로스 전 세계 채권왕입니다. 채권왕. 강세장의 사이클이 시들해지고 있다. 종착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한마디로 약세장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빌 게이츠 초저금리 환경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의 제로금리가 아주 이례적이다. 이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버블 문제를 일으킨다. 거품이 생성될 수밖에 없다. 그죠? 워렌 버핏 연준이 금리를 정상화하면 미국 연방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현재 주가가 매우 비싸 보일 것이다.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죠? 제니 옐런 현 시점에서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볼 때 일반적으로 꽤 높은 편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다.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었습니다. 로버트 루비노미스죠.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미국 증시를 보면 이미 자산 거품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스티븐 슈워츠먼 전세 최고의 헤지펀드왕인데 실적에 바탕하지 않은 중국 주시장 자금 유입은 결코 오래가기 어렵다. 이 얘기는 벌써 실현이 됐습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6천에서 3천 밑으로 폭락했거든요. 그죠? 이 사람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서 징후를 포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2015년 나왔던 징후들이거든요. 근데 작년이 어떤 해였어요? 작년이 요 얘기들이 거의 실현된 해였습니다. 아주 폭락했죠. 그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은요 119년 동안 재테크 최악의 해로 기록됐어요. 재테크 최악. 여러분들 그 작년에 혹시 나는 뭐 투자 좀 했습니다. 펀드 좀 가입했습니다. 작년에 뭐 ELS 넣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좋은 수익 본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위안이 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작년에 기사가 나왔는데 도이체방크에서 1901년부터 지금까지 119년 동안 모든 자산군을 다 추적해봤거든요. 자산들이 얼마나 수익률을 내는지 추적해봤는데 작년이 역대 최악의 해였어요. 100개 자산군이 있다고 한다면 단 하나를 빼고 99개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수익을 낼래야 낼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재작년 2017년은 거의 최고의 해였습니다. 그때는 좋았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는 반면에 오히려 10개 자산군 중에 9개 정도가 다 플러스였어요. 다 하나 빼고. 그러니까 내가 재작년에 잘했다고 해서 내가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작년에 못했다고 해서 내 실력이 안 좋은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예. 재작년에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 폭락했다는 얘기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란 얘기입니다. 그죠? 이 골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지 혹은 기술적 반등할지는 아무도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골이 깊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경기가 좀 하락세를 멈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죠?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야 내가 정말 세계 유명 거물들의 얘기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미리 징후를 포착하는 사람들이구나. 그죠? 근데 정말 재밌게도 이렇게 많은 재계 거물들이 이런 징후들을 포착해서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작년 기사인데요. 우리나라는 해외여행 세계 1위예요. 1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출국률 1위입니다. 1위. 거의 50%를 넘겼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5천만 국민 중에 2,500만 이상이 해외를 나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복수로 여러 번 나간 분이 계시니까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어찌됐건 해외여행을 대단히 많이 가는 국가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 정도 펀더멘털이 되느냐, 그 정도 경제 체력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기는 하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저렇게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언제나 아주 비슷한 얘기다. IMF 외환위기 때랑 아주 비슷한 얘기다. 여러분 IMF 때 전 세계 언론들이 우리에게 뭘 얘기했느냐? 한국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샴페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를 너무 과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모은 게 별로 없는데 소비를 과하게 하는 바람에 갚을 돈이 없고 갚을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외환위기를 만났고 외환위기를 만났으니까 신용불량 상태에 빠졌고 신용불량에 빠지니까 IMF로 돈을 꿀 수밖에 없었고 IMF가 우리에게 사람들을 잘라내라고 시켰는데 다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국가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혼란을 겪었는데 그 이유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의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가 좀 반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가 아닌가. 경기가 늘 순환하거든요. 경기는 불황이 오면 반드시 호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호황이 오면요 반드시 불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황과 호황을 계속 반복하는 게 경기 순환이에요. 그럼 지금은 불황에 가깝습니까? 호황에 가깝습니까? 불황에 가깝다는 생각이 다 드시죠? 그죠?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 매셔야 될 때다. 그죠?